도연의 비밀. 7화 또 다른 아이. 프롤로그. 새벽의 결심. 새벽 4시 정수는 잠들지 못했다.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그 방의 사진들로 가득했다. 수천 장의 사진, 세 권의 앨범,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편지. 당신은 대체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정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탁자 위에는 희망빌라에서 가져온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앨범, 편지, 그리고 작은 열쇠 하나. 이게 남았네. 서울의 그 방에서 발견한 또 다른 열쇠였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열쇠. 앨범들과 함께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집 뒤 창고. 장롱 뒤. 정수는 열쇠를 들고 창밖을 바라봤다. 집 뒤편에는 오래된 창고가 있었다. 30년 전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낡은 창고. 남편은 그곳을 작업실로 쓴다며 자주 들어갔었다. 거기에 뭐가 더 있다는 거지? 정수는 손전등을 집어들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지금 가야 했다.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다. 창고로 가는 좁은 길. 잡초가 무성했다. 정수는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걸었다. 그리고 창고 문 앞에 섰다. 녹슨 자물쇠는 이미 열려 있었다. 누군가 먼저 와 있었다. 누구? 정순이 문을 열자 안에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는 게 보였다. 엄마, 도연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연도 있었다. 너희들 왜 여기 있니? 저도 같은 메모를 발견했어요. 서연이 작은 종이 쪽지를 보였다. 희망 빌라에서요. 제 앨범 속에 있었어요. 저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 앨범에도 같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쳐다봤다. 남편은 각자에게 같은 열쇠와 같은 장소를 알려준 것이다. 그럼 정순이 열쇠를 들어 올렸다. 함께 열어봐야겠네. 일부 창고 안의 비밀. 창고 안은 어둡고 좁았다. 오래된 공구들, 녹슨 자전거, 먼지 쌓인 상자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장롱이라고 했죠. 서연이 손전등으로 안을 비췄다. 창고 깊숙한 곳, 낡은 나무 장롱 하나가 서 있었다. 정수는 그 장롱을 기억했다. 결혼 초에 썼던 장롱이었다. 20년 전쯤 새 장롱을 사면서 창고로 옮긴 것이었다. 저거 뒤에 뭐가 있다는 건가? 도연이 장롱에 다가갔다. 조심해. 무거워. 정순이 말했다. 도현과 서연이 함께 장롱을 밀었다. 끽 바닥을 긁는 소리와 함께 장롱이 옆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 뒤에 이게 뭐야? 벽에 작은 철제 상자가 박혀 있었다. 벽돌 사이에 끼워 넣은 것처럼 보였다. 상자에는 작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열쇠는 정순이 손에 든 열쇠를 확인했다. 이게 맞겠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자물쇠에 넣었다. 딱 맞았다. 찰칵. 30년 어쩌면 그 이상 동안 잠겨있던 자물쇠가 열렸다. 도연이 상자를 벽에서 빼냈다. 생각보다 무거웠다. 여기서 열까요? 아니면 집으로 가져갈까요? 서연이 물었다. 여기서 열자.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세 사람은 바닥에 둘러앉았다. 도연이 상자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이부 상자 속의 진실. 상자 안에는 여러 물건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첫 번째는 통장들이었다. 5권의 두툼한 통장. 모두 정순이 본 적 없는 은행의 통장들이었다. 이게 도연이 통장을 펼쳤다. 잔액란을 본 순간 눈이 커졌다. 15억? 뭐? 정순이 다른 통장을 펼쳤다. 이것도 12억. 5권의 통장 잔액을 합치면 약 60억이 넘었다. 이미 80억이 있다고 했는데 서연이 중얼거렸다. 이게 또 60억이면 총 140억.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서류 뭉치였다. 정순이 첫 장을 꺼내보았다. 출생증명서. 서류는 출생증명서였다. 1998년 5월 15일생. 이름은 박서진. 박서진? 도연이 되물었다. 누구야, 이게? 정순의 손이 떨렸다. 1998년이라면
도연이 3살 때였다. 그리고 서연은 1998년. 서연이 놀라 물었다. 저랑 같은 해에 태어났네요. 저는 3월생이고 그럼 이 아이는 정순이 말을 잇지 못했다. 3번째로 나온 것은 사진 몇 장이었다.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이었다. 갓난아기 때부터 초등학생 정도까지의 사진들. 밝게 웃고 있는 아이. 눈이 남편과 닮았다. 이 아이도 아버지 아들이라는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먹만 꽉 쥐고 있었다. 정수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두툼한 장부였다. 산부 양육비 장부. 장부 표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박서진. 양육비 내역.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1998년 6월부터 기록이 시작되었다. 1998년 6월 10일 100만 원. 1998년 7월 10일 100만 원. 1998년 8월 10일 100만 원. 매달 빠짐없이 100만 원씩.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늘어났다. 2005년 1월 10일 200만 원. 2010년 1월 10일 300만 원. 2015년 1월 10일 500만 원. 정수는 장부를 넘기며 계산했다. 25년간 대략 50억 정도가 송금된 것 같았다. 50억을 이 아이에게 정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게 무슨, 도연이 장부를 빼앗았다.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다. 얼굴이 점점 붉어졌다. 아버지가 이 아이한테만 50억을 보냈다고요? 우리한테는 도연아. 정순이 아들을 진정시키려 했다.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도연이 소리쳤다. 아버지는 우리 가족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ATM 기계예요. 서연은 조용히 아이의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밝게 웃고 있는 남자아이. 자신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 엄마,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동생일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 정순과 도연은 서연을 쳐다봤다. 동생, 도연이 비웃었다. 또 다른 배신이겠지. 아버지의 또 다른 거짓말. 아니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죄가 없어요. 태어난 것도 선택할 수 없었을 테니까. 정수는 사진을 다시 들여다봤다. 남편의 눈을 닮은 아이. 밝게 웃고 있는 순수한 얼굴. 이 아이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 사부 숨겨진 편지. 상자 맨 밑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정순이 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정순, 도연, 서연에게 마이너스 서진에 대하여. 정순은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남편의 필체로 쓴 긴 편지가 들어 있었다. 읽어줄래? 도연이 말했다. 못 읽겠어. 차라리 엄마가. 정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서진이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박서진은 내 아들입니다. 1998년 미혜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서연이가 태어나고 2달 후 또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서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인간입니다. 정순, 당신은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이제는 더 깊은 배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연아, 너는 형이 되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2명의 동생이 생겼다. 미안하다. 서연아, 너도 누나가 되었구나. 같은 해에 태어난 동생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지. 미안하다. 서진이의 어머니는 이혜라는 사람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경리였습니다. 미혜를 만나기 전에 잠깐 만났던 사람이었는데 다시 마주쳤고 또다시 나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이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해는 서진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서진이는 해의 어머니, 즉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나는 매달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몰래 서진이를 만났습니다.
서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마음도 따뜻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자랐지만 외할머니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컸습니다. 나는 서진이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아이 곁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라도 보상하려 했습니다. 비겁한 방법이었지만 그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서진이는 지금 25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착실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편지와 함께 서진이의 연락처를 남깁니다. 너희가 만나고 싶다면 만나주세요.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서진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통장의 돈은 서진이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 유산과는 별개입니다. 서진이에게 전해주세요. 비겁한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사랑합니다. 김태식. 편지를 다 읽자 창고하는 침묵에 휩싸였다. 오부 세 사람의 반응.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가웠다. 또 다른 동생. 이번엔 아들이군요. 도연아, 정순이 불렀다. 됐어요, 엄마. 도연이 일어섰다. 이제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아요. 아버지한테 자식이 10명쯤 더 있다고 해도 안 놀랄 것 같아요. 그만해, 도연아. 아니요. 저는 이제 한계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평생 거짓말만 했어요. 우리 가족 전체가 거짓말이었어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말도 이해는 돼요. 하지만 이 아이는 어떡해요? 무슨 소리예요? 박서진 씨요. 이 사람도 피해자잖아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자랐을 거예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상관 있죠.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형제자매예요. 아버지가 어떻든 우린 피를 나눈 가족이에요. 도연은 비웃었다. 가족? 우스운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만든 건 가족이 아니라 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정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조용히 서진이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이 아이도 우리처럼 아팠겠지.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 외할머니 손에서 컸다는 그 아이.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할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수는 한참을 생각했다. 만나봐야 할 것 같구나. 네. 도연이 놀라 물었다. 서진이를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정순이 사진을 내려놓았다. 이 아이도 알 권리가 있어. 아버지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형제가 있다는 걸. 안 돼요. 도연이 소리쳤다. 왜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요? 도연아, 정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 아버지는 비겁했지만 우리까지 비겁할 순 없어. 육부 연락. 다음 날 정수는 서진이의 연락처를 찾았다. 편지 봉투 안에 작은 메모지가 하나 더 들어 있었다. 거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다. 박서진 010-0000-0000 인천시 남동구동 000-00. 정수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여다봤다. 전화를 걸어야 할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엄마, 서연이 옆에 앉았다. 제가 전화할까요? 아니야. 내가 할게. 정수는 심호흡을 하고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서진 씨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수는 목이 메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저는 정순이라고 합니다. 김태식의.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다. 한참의 침묵 후 서진이 작게 말했다. 아버지 이름이시네요. 네, 어머님이신가요? 네, 또 침묵이 흘렀다. 혹시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나요? 네. 한 달 전에. 전화 너머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진 씨, 정순이 용기를 냈다.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맞나요? 네, 아버지가 많은 걸 남기셨어요.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서진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7부 만남의 준비. 이틀 후 정순과 도연, 서연은 서울로 향했다. 서진이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조용한 곳이면 좋겠다고. 차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도연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다. 꼭 가야 해요? 그냥 돈만 보내면 안 돼요? 안 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얼굴 보고 이야기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우리도 피해자인데. 서연이 끼어들었다. 도연 씨, 서진 씨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모르죠. 알 필요도 없고. 저는 궁금해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봤다. 아버지를 닮았을까요? 우리를 닮았을까요? 정순도 궁금했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이제 25살 청년이 되어 있을 것이다. 어떤 모습일까? 어떤 성격일까?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카페에 도착했다. 한적한 주택가의 작은 카페였다. 사람이 많지 않았다. 세 사람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봤다. 에필로그 박서진. 그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다. 키가 크고 마른 체형.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있었다. 짧은 머리, 뿔테 안경.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세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아버지였다. 젊었을 때의 아버지 얼굴 그대로였다. 서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님이시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 씨. 서진은 도현과 서연을 번갈아 봤다. 그리고 형, 누나시겠네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다. 네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암이었어요. 폐암. 정순이 대답했다. 그렇군요. 많이 아파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저는 아버지를 거의 만나지 못했어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멀리서 보기만 했죠. 알아요.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편지에 쓰셨더라고요. 편지요? 정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다. 통장, 장부 그리고 편지. 아버지가 남기셨어요. 당신에게.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다. 한참 후 서진은 편지를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끝까지 비겁하셨네요. 네, 정순도 눈물을 흘렸다.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서진이 미소 지었다. 그래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네요. 네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서진 씨, 우리 가족이 되어줄래요? 끝. 다음 화 예고. 평화로운 만남도 잠시 서진의 외할머니가 나타났다. 우리 손자한테서 손대. 그리고 밝혀지는 또 다른 진실. 서진은 정말 아버지의 친아들일까?